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진짜 돈 파티는 엉뚱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버입니다. 그거 그냥 금메달 못 딴 2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서 엄청난 부의 이동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최근은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일주일 만에 30%가 폭등했습니다. 30%요. 1년이 아니라 단 일주일 만에요. 차트에 그야말로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주식도 이 정도의 단기 상승률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소위 말하는 큰손들이 지금 금이 아니라 은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보다 낫다에 베팅을 시작한 거죠. 수십 년 동안 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만년 2등 은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하필 지금 전 세계의 부자들은 금 대신 은에 주목하는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 아니면 또 누군가의 장난질일까요? 오늘 소름 돋는 경제학에서는 이 수상한 은값 폭등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류 문명의 미래, 에너지 패권 전쟁, 그리고 과거의 탐욕이 남긴 무서운 교훈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장담컨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은이라는 금속의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을 귀금속 카테고리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금, 백금, 그리고 은 맞습니다. 은은 분명히 귀금속입니다. 아름답고 잘 변하지 않고 무엇보다 희소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은은 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로마 제국, 심지어 조선시대까지 전세계 어디를 가든 은화는 곧 돈이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볼리비아 포토시의 거대한 은광 때문이었으니까요. 그 은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은은 금에게 진짜 돈의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희소성과 무게였습니다. 금이 은보다 훨씬 희귀했고 같은 가치를 저장하기에 부피가 작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금괴 몇 박스로 끝날 일을 은괴로 지불하려면 1톤 트럭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러니 국가나 거액 자산가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을 선호하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결국 19세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은은 공식적으로 화폐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집니다. 이때부터 은에게는 아주 뼈아픈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의 금. 금을 사기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신 사는 금속. 왠지 모르게 서글프지 않습니까? 마치 만년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의 그림자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던 은, 그런데 말입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은이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필수 전략 자원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 모든 전자기기 안에 은이 들어갑니다. 은이 없으면요, 그냥 플라스틱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왜냐?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율이 가장 뛰어납니다. 금보다도 뛰어나요. 전기가 가장 잘 통하고 열을 가장 잘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금도 훌륭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산업 현장에서 마음껏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은이 최적의 대안이자 사실상의 표준이 된 겁니다. 특히 반도체 칩을 기판에 붙일 때 미세한 회로를 연결할 때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혁명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 그 중심에 뭐가 있죠?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뭘까요? 놀랍게도 은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생성된 전자를 효율적으로 모아서 흘려보내야 하는데 여기에 은 페이스트가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은은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금속이라고요. 문제는 이 태양광 산업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 은의 양이 전체 은 수요의 거의 2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거대한 수요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거대한 배터리이자 컴퓨터입니다. 내연기관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평균 20g 정도라면 전기차에는 그 2배 이상인 40에서 80g의 은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센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전기가 통하는 모든 곳에 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도로 위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면 거기에 들어갈 은의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5G, 통신망 구축, 심지어 요즘 가장 핫한 AI 데이터 센터까지 AI 연산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을 식히는 데에도 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AI 어떻습니까? 전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메가 트렌드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산업의 교집합에 바로 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나 삽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처럼 은은 미래 산업의 가장 확실한 수혜자가 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은이 과거에 가난한 자들의 금에서 벗어나 산업의 쌀을 넘어 미래의 석유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귀금속 수요는 전체 은 수요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 이상이 산업용 수요입니다. 금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은 땅에서 캐내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만 따로 채굴하는 순수 은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은은 구리, 아연, 납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은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리나 아연 경기가 안 좋아서 광산이 문을 닫으면 은 생산량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은 공급량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은광 발견도 거의 없었고요. 반면에 수요는 어떻다고 했죠? 태양광과 전기차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 공급 부족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2024년에도 역대급의 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은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폭발적으로 말이죠. 최근 우리가 목격한 일주일 만에 30% 폭등이라는 불기둥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의 응축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산업 수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그동안 은 가격은 그렇게 빌빌거렸던 거야? 그리고 왜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건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산업 수요만으로 최근의 가격 폭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 심리와 시장 역학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은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금은비, 이름만 들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은 몇 온스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역사적으로 이 금은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과거 지구의 지각에 매장된 금과 은의 비율이 대략 1대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금화 1개와 은화 15개의 가치가 같았습니다. 금은비가 15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비율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평균적인 금은비는 대략 60 정도였습니다. 금 1온스가 은 60온스의 가치와 맞먹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은비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금은비가 치솟게 되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는 금은비가 무려 12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였죠. 금의 가치가 은에 비해 극도로 고평가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용 수요가 많은 은의 가격이 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은비는 다시 낮아지게 되죠. 투자자들은 바로 이 금은비의 움직임을 보고 베팅의 시점을 결정합니다.
금은비가 역사적 평균치인 60보다 훨씬 높은 상태, 예를 들어 80이나 90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이 너무 비싸다. 둘째, 은이 너무 싸다. 최근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금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덕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금은비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영리한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이거 은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산업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가격은 금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눌려 있잖아? 이건 기회다. 그들은 금은비가 다시 역사적 평균인 60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데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치 잔뜩 늘어났던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탄성이 발현될 때 은 가격은 금 가격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금이 상승 추세를 탈 때 초기에는 금이 먼저 치고 나가지만 상승장이 본격화되면 은의 상승률이 금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고 내릴 때는 또 무섭게 내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포도 한몫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실물 자산인 금이나 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금은 이미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는 별명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죠. 최근의 은값 폭등은 바로 이러한 산업적 펀더멘털 개선과 투자자들의 전략적 판단, 그리고 시장의 심리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거대한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털어서 은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고 공급은 부족하고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요. 완벽한 투자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특히 은 시장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친 곳입니다. 은의 밝은 면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정말 쓴맛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은 시장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변동성이고 두 번째는 바로 시장 조작의 역사입니다. 은은 금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금 시장의 10분의 1도 차이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와서 휘젓는 것과 같죠. 이 때문에 은 가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만에 30%가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주일 만에 30%가 폭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은 시장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이죠. 그런데 이 변동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시장을 장악하려는 거대 세력들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은 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고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헌트 형제 사건입니다. 당시 텍사스의 석유 재벌이었던 넬슨 벙커 헌트와 윌리엄 허버트 헌트 형제는 은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당시 전 세계 은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을 사들이는 소위 말하는 시장 코너링을 시도했습니다. 시장의 매물을 싹쓸이해서 가격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속셈이었죠.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1979년 초 온스당 $6 수준이었던 은 가격은 1980년 1월 무려 $50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거의 8배가 넘게 폭등한 겁니다. 헌트 형제는 앉아서 수십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거뒀고 전 세계는 이들의 대담한 투기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탐욕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 가격이 너무 오르자 산업계는 비명을 질렀고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거래소는 부랴부랴 규정을 바꿨습니다. 은 선물을 거래할 때 필요한 증거금을 대폭 올리고 새로운 매수를 금지하고 오직 청산만 가능하게 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른바 실버룰 7이었죠. 이 조치 이후 은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헌트 형제는 막대한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은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격은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월 27일, 이른바 은의 목요일이라 불리는 이날 하루에만 은 가격은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결국 온스당 $50까지 갔던 은 가격은 다시 $10 아래로 추락했고 헌트 형제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탐욕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키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장 조작 시도가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 시장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은행인 JP모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JP모건은 오랫동안 은 시장에서 막대한 양의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공매도가 뭡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거죠. 이들은 실제 은 현물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이 은을 대량으로 시장에 팔아치움으로써 인위적으로 은 가격을 억눌러 왔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은 가격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은 귀금속 시장 조작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2020년에는 무려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조작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물론 최근에 은값 폭등은 이러한 공매도 세력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을 다시 사들이는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은 시장은 언제든지 이러한 거대 세력들의 힘겨루기에 의해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헌트 형제의 몰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라고 말이죠.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스터리한 은값 폭등 현상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3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은은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금이 아닙니다. 21세기 산업 문명, 특히 태양광, 전기차, AI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략 자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 이것이 은 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두 번째, 시장의 역학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높았던 금은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에 비해 극도로 저평가되었던 은의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한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의 어두운 이면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헌트 형제 사건부터 최근 JP모건의 사례까지 끊이지 않는 시장 조작의 역사. 은 시장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불기둥을 뿜어낼까요? 아니면 다시 과거처럼 차갑게 식어버릴까요? 단기적인 전망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광기가 식으면 가격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 세계가 태양광 패널을 더 많이 깔고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한 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많은 전문가는 은이 결국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온스당 50달러를 넘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강세론자들은 온스당 100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배경에 깔린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속 하나의 가격 등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대한 서사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탐욕과 시장의 광기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반짝이는 은반지를 보거나 혹은 하늘을 향해 펼쳐진 태양광 패널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인류 문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부의 흐름 또한 그 변화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로운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소름 돋는 경제학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